손흥민은 멕시코 최강팀으로 꼽히는 크루즈와의 경기에서 2026년 첫 골을 터뜨렸습니다. 득점 여부와 관계없이 손흥민은 리버풀의 무패 행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활약은 통계에서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현재 손흥민은 MLS 공격 포인트 부문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정규 시즌에서는 7개의 어시스트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콘카카카프 챔피언스컵에서는 2골 4도움을 기록하며 시즌 총 13 공격 포인트, 2골 11도움라는 경이로운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미국 축구 저널리스트 페드로 론도는 손흥민의 활약을 극찬하며 그가 이번 시즌 리버풀에서 출전한 모든 경기에서 13 공격 포인트, 아이골 11도움을 기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 축구 뉴스 사이트 더 터치마인드는 손흥민이 이번 시즌 MLS에서 메시를 능가하는 활약을 펼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손흥민의 이번 시즌 기록을 메시와 비교하며 그를 옹호했고 MLS의 왕 메시가 변화를 모색할 때가 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풋볼 인사이더는 손흥민의 어시스트 기록을 강조하며 11경기에서 10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손흥민이 LAFC에서 꾸준히 팀 동료들에게 득점 기회를 만들어줬으며 현재 2골 11 어시스트로 MLS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언론 매체들도 손흥민을 메시와 비교했는데 먼저 메시의 이번 시즌 활약을 살펴보겠습니다. 메시는 EMLS 5경기에서 5골을 넣었지만 놀랍게도 아직 어시스트는 하나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챔피언스컵에서도 2경기에서 단 1골만을 넣었습니다. 게다가 LAFC는 MLS 동부 컨퍼런스 팀인 내슈빌의 패해 16강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는 내슈빌과의 원정 1차전에서 비교적 조용했고 홈에서 열린 2차전에서는 득점을 올렸지만 내슈빌이 동점골을 넣어 원정골 규칙에 따라 8강에 진출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시즌 기록은 6골 0도움으로 다소 저조합니다. 사실 메시보다 득점력이 높은 내슈빌의 주전 공격수는 훨씬 더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바로 샘 세리스입니다. 그는 현재 5경기에서 7골을 기록하며 EMLS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챔피언스컵에서 득점을 추가하며 이번 시즌 총 8골을 기록, 메시를 제치고 득점 1위에 올랐습니다. 메시와 마찬가지로 세리스 역시 어시스트는 없습니다. 이는 사실입니다. 그는 작년부터 명성을 쌓아온 선수입니다. 시즌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리그를 지배하며 내슈빌을 동부 컨퍼런스 선두로 이끌고 있습니다. 작년 그의 기록은 24골로 도움이었으니 확실히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손흥민의 라이벌로 꼽혔던 밴쿠버의 밀러는 다소 부진한 시즌을 보내고 있다. 리그 3골을 제외하면 어시스트는 거의 없다. 지난 시즌 손흥민을 간발의 차로 제치고 시즌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했던 안데르스 드레이어 역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 리그에서 3골 3도움으로 6포인트를 기록했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1골을 넣었다. 하지만 그의 7포인트는 여전히 손흥민에 한참 못 미친다. 손흥민이 데뷔골을 터뜨리며 꾸준히 득점 감각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그의 활약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손흥민의 소속팀 LAFC가 리그 선두 자리를 지킨다면 그는 이번 시즌 팀의 공격을 이끄는 핵심 선수로 활약할 가능성이 높다. 손흥민의 향상된 폼은 최근 북미 챔피언스리그 8강전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그의 골은 팀 전체에 긍정적인 신호탄이 되었다. 만약 손흥민이 득점하지 못했다면 아크루 사술이 계속해서 유리한 흐름을 유지하며 무승부로 끝났을 수도 있다. 리버풀은 최대한 많은 골을 넣고 큰 점수 차로 승리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 열리는 2차전은 원정에서 펼쳐지는 죽음의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리버풀의 홈구장은 해발 2,000m가 넘는 고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라손에서 열리는 경기보다 훨씬 높은 고도에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멕시코 선수들이 미국 선수들보다 기량이 뛰어나다는 주장도 있지만 실제로는 상위권 팀들의 기량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고지대에서 경기를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고지대 환경에 적응한 팀들은 선수들의 호흡법과 볼 움직임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미국 팀들이 홈구장인 크루즈 하우스에서 고전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작년 챔피언스컵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뱅크스 화이트캡스는 마이애미를 꺾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EMLS 결승까지 진출한 팀인 만큼 만만치 않은 상대였습니다. 하지만 챔피언스컵 결승전은 크루즈 하우스에서 열렸고 멕시코가 홈코트 이점을 누리긴 했지만 해발 2200m의 고지대에서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경기 간격은 4일이었습니다. 뱅크스 화이트캡스는 이 경기장에서 결승전을 치렀지만 0대5라는 참패를 당하며 홈으로 돌아갔습니다. 흔히 1000m 정도의 고도 차이는 선수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투미는 지난 시즌 솔트레이크 시티와 콜로라도에서 고지대 경기를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손흥민은 1300m나 1600m 고도에서 경기를 해본 적은 있지만 2200m에서는 뛰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LAFC가 원정 경기에서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전반 30분까지 LAFC는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잃고 득점보다는 패스 실책을 반복했지만 손흥민의 활약은 여전히 빛났다. 사실 처니엘의 패스가 훨씬 더 훌륭했다. 물론 수준 높은 선수라면 당연히 할 법한 패스였지만 처니엘이 그런 패스를 완벽하게 연결해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손흥민은 처니엘보다 더 깊숙이 내려와 있었고 양쪽 풀백은 각자의 위치를 굳건히 지켰다. 하지만 손흥민은 폭발적인 스피드를 이용해 수비수들을 제치고 골문을 향해 질주했다. 손흥민의 선제골은 단순히 동료에 대한 믿음 덕분만이 아니라 그 순간에 모든 집중력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나온 것이었다. 손흥민이 그저 골대를 살짝 맞추는 정도의 슛을 날릴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는가? 만약 그랬다면 골을 넣고 나서 동료들에게 나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라고 경고했겠는가? 그 골은 손흥민이 진심으로 기다려온 골이었고 팀 전체가 그 골을 위해 연습해 온 것이었다. 그 골은 작년 사루스전에서 6만 명의 관중 앞에서 넣었던 바로 그 골이었다. 선제골 이후 상대에게는 모든 골이 더욱 중요해졌다. 0대0 무승부는 크루스 아술에게 상당한 이점을 안겨주었겠지만 이제 원정 무득점 행진을 끝내고 승리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여야 했다. 그 결과 크루스 아술의 수비는 넓게 펼쳐졌고 LAFC의 패스게임은 더욱 역동적으로 변하며 상대에게 끊임없이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어냈다. 패스 성공률은 70%에서 80%로 상승했고 LAFC는 본래의 경기력을 되찾았다. 그렇게 리버풀은 3대0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3대0 승리라고 해서 준결승 진출이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 만약 4대0으로 끝났다면 리버풀은 탈락했을 것이다. 3대0으로 앞서면 연장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보다 더 나쁜 시나리오는 없었다. 결국 감독은 91분에 손흥민을 교체 투입했다. 감독은 손흥민에게 단순히 수비만 맡기려 한 것이 아니라 준결승 진출을 확정짓기 위해 최소 한 골은 넣어주기를 바랐습니다. 비록 토맨이 두 번째 골을 직접 어시스트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굴절된 패스가 세 번째 골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리버풀은 정말 3대0으로 진 걸까요? 리버풀의 가장 큰 강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미국 팀 중 유일하게 무실점을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내부 고등학교와의 경기를 포함하면 11경기에서 단 2골만 실점했습니다. 이런 팀이 3골이나 내주며 대패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손흥민이 선발로 나오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에서 골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원정골은 어느 정도 안심을 줄 수 있지만 선수층이 두터운 리버풀은 체력이 좋은 선수들을 수비에 집중시키는 전략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후반 15분쯤에 손흥민을 투입했다면 상대에게 기습 공격을 펼칠 수 있었을 것이고 경기 종료까지 득점 선두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